자, 우리 그 유럽에 대해서도 좀 한 번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난 10월 4일 날 마침 IMF에서 터졌습니다. 네. IMF에서 이제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어쨌든 GDP 증가율 발표가 됐었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유럽들 수치를 좀 그 보셨어요? 네네. 이게 정말 근면 지금 막 뭐 도이치방크가 네. 뭐 막 망할 것만 같다. 네. 뭐 코코본드 사태가 터질 것 같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유럽 은행들이 생기지 않느냐. 막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GDP 수치를 봤을 때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 유럽이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성장률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브렉시트 이후에 네. 7, 8월쯤에 IMF가 이제 수정 전망치를 냈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달에 또 나온 건데 네. 그때 이후로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좀 하향 조정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신흥국들이 상향 조정된 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마이너스 찍고 있는 그 위태위태한 이 신흥국들이 네. 주로 이제 브릭스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개선세로 전환되면서 신흥국들이 좀 회복되는 걸로 수정 전망을 냈죠.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 뭐 유럽이 지금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물론 성장세가 뭐 더디긴 하겠지만 이게 뭐 정말 큰 위기도 아닌데 계속해서 유럽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들여다보면 유럽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끝없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마치 주인공처럼 있는 애가 도이치방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도이치방크 벌금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유럽은행 부실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짚죠. 문제가 네.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서 네. 오늘 그걸 좀 살펴봤으면 준비를 좋겠습니다. 해왔습니다. 준비남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유럽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유럽 경제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특히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네. 크게 보면 생산과 소비로 좀 보면 왼쪽 표를 보십시오. 왼쪽 표를 보시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큰 조정폭 없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ECB나 뭐 IMF나 다 마찬가지 2016, 17, 18년이 적정한 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직 그런 충격이 크게 가해지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굳이 미리 말씀드린다면 브렉시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과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영국과 유로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이것에 따라서 네. 다양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네네. 위기로 크게 불거질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은 됩니다. 어쨌든 유럽 경제는 브렉시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브렉시트가 되면 막 큰 무슨 경제 위기가 올 것만 같이 그렇게 우려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실제로 이제 저런 수치들을 지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완만하게 잘 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이미 그것도 제가 그 브렉시트 사태 때 제가 깔끔하게 오마이스쿨에서 정해드렸었죠. 이거는 그 영국 애들의 그런 어이없는 소동이다. 네네네. 큰 세계 경제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그거는 어떤 강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의인지 항상 하니까요. 예. 그래요. 이제 최진기 선생님은 강의로 깔끔하게 네. 정리하시고 네. 저는 이제 보고서로 맞습니다. 깔끔하게 네, 네, 네. 정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이치뱅크 사태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막 크게 막 하고 있는데 네네. 몇 가지 요거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도이치뱅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140억 달러를 미국에서 이제 부과하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때 벌금 주가가 내라.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때 팍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54억 달러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다시 네, 반등을 네, 네, 쳤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뭐가 표현되는 거냐면 이게 언제적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게 뉴스를 보면은 브렉시트가 터지면은 마치 유럽이 망할 듯이.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뭐냐면 잘 맞거든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극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겠는 거고 2008년에 경험도 있었었는데 이게 블랙스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블랙스완의 조짐을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2005년, 2007년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있겠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였었냐면 미국이 2008년에 나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금융 자체로 위기가 오진 않아요. 어떤 경제체든. 네. 실물의 위기가 금융에 반영이 되는 거지 금융 자체만의 위기로 경제가 무너지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는 실제로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조화되면서 무너지는 과정이 미국 금융 붕괴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질은 유럽,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유럽 경제 큰 변화가 없던 상태에서 금융 문제만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말하는 2008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호들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네,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좀 전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2005년, 2007년 그 정도에서 물론 시작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최근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일단은 요 이야기가 2015년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말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부실, 네. 뭐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예, 이미 15년 말쯤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든 주식 투자자든 자기 투자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도이치뱅크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기업은 은행 도이치뱅크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자금을 두 가지 종류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 남의 돈. 네. 남의 돈을 흔히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부채. 예. 그리고 내 돈을 보통 주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자본이라고 하죠. 주식과 자본. 근데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코본드를 발행합니다. 네. 근데 코코본드를 발행했는데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네. 또 벌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코본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금 충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는 겁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자본력도 부족해지고. 예. 그래서 코코본드가 이제 불안해지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가 불안해지면서 지금 위기가 됐는데 마치 이런 벌금이라는 폭탄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슈가 커졌었는데 전례를 쭉 살펴보면 시티뱅크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뭐 여러 은행들이나 기관들을 보면 벌금이 처음 매겨졌던 그 시점에 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하고 보면 한 전체가 아니라 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경향. 예. 그게 이제 지금 큰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도이치뱅크 사태 전말 보시면 자, 이 검정색이 주가입니다.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이미 16년 2월 달쯤에 폭락했었죠. 네. 그 CDS라고 하면 위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점차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 지금은 이제 최근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코본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나 이제 16년 한 2월 정도에 우리가 구정 때 막 허리 나가게 전부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엄청 도이치뱅크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폭락했었죠. 그때 이제 코코본드 문제가 확 한 번 부각이 됐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또 벌금 문제로 네. 또 확 부각이 되면서 네. 문제가 생겼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반복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가? 뭐 벌금 문제, 뭐 생각보다 좀 적게 내면 그만인 거 아니야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은행들의 그 부실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문제는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이 NPL 부실 채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유럽 은행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해졌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아마 최진기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그런 거시죠? 일단 코코본드가 뭔지는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다. 예. 코코본드 뭔가요? 코코본드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표현인데 영어권도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안 귀여우세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표현인데 이 영어권에서도 이건 어감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뭔진 몰라도 위험한 거다. 네. 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또 이해를 쉽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준비남. 코코본드의 회계적 분류를 볼게요. 회사의 돈이라고 표현할게요. 돈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겠죠. 빌린 돈, 내 돈. 네. 이제 부채 중에 일부가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코코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자본의 일부가 또 신종 자본증권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코코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특정 발동 요건이라고 하는데 트리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코본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컨버터블이에요. 컨버터블. 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었는데 전환이 돼요. 뭘로? 주식으로. 혹은 이익 잉여금으로 상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코코본드를 발행했는데 투자자가 그걸 샀잖아요. 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채권이었는데 어떤 수준이 되면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그 코코본드가 일시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익 잉여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양쪽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오른쪽 표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전에는 코코본드인데 네. 전환 후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되거나 아니면 보통주 주식으로 또 전환되는 이런 좀 컨버터블한 그런 본드다 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가적으로 더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네, 어려워요. 네, 쉽게 뭐냐면 쉽게 하기 어려워. 우리 전환사채라고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실 겁니다. 네, 전환사채는 내가 기업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한 3년 지났어요. 기간이 있죠. 3년 지났는데 이 회사가 잘 됩니다. 그럼 내가 주식으로 바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는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다. 네, 사는 사람은 전환사채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거꾸로 돈을 제가 빌려주는 겁니다. 네. 기업에 은행에다 돈을 빌려줬는데 대신 이게 왜 달콤하냐? 이자를 많이 줍니다. 맞아요. 그럼 이자 많이 주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 많이 주는 채권입니다. 네.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이걸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자를 안 줍니다. 자, 내가 은행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판매하는 코코 채권을 사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자가 3%인데 6%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적자를 봤어요. 그럼 이자를 안 줍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럼 그걸 아예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자도 못 받고 그렇죠. 아예 채권이 없어지고 그럼 망할 것 같으면 회사 주식으로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달콤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증권이다. 네. 좋습니다. 채권이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이치뱅크 사태의 전말이 가볍게 정리가 되는데 16년 2월 달쯤에 코코본드 가격이 급락합니다. 네. 그래서 코코본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회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코코본드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 그냥 조금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코본드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도이치뱅크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벌금까지 그런 그 이중의 어떤 문제가 그래서 발생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애를 뺨을 한 대 세게 칭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도이치방크가 벌금을 부과받게 된 배경도 궁금하실 거거든요. 왜 갑자기 얘 벌금 맞았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벌금 맞은 배경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벌금 맞은 거는 우리가 그때 왜 미국도 전부 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채권 그 불량 채권 팔았잖아요. 소비자들 속이고.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은행들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미 벌금을 맞았던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도이치뱅크까지 이제 소급 적용돼 갖고 벌금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요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애플에다가 때렸잖아요. 154억 그렇죠. 달러를. 그래서 보복이 아니냐는 그게 얘기도 보복이 있었죠.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어쨌든 미국 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 은행만 벌금을 맞는 게 아니라 도이치뱅크한테도 벌금이 내려간 거죠. 뭐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에 그 주택담보부 MBS를 MBS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등급이 트리플 C야. 근데 그렇죠. 얘가 뭐 얘 트리플 B야 이렇게
잘못 판매했다. 너네 불안전 판매했지 않냐? 그러니까 벌금 내. 그게 이제 140억 달러나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0억 달러를 벌금을 내면 얘네 망하겠는데? 라고 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했다가 이 벌금이 맞아요. 수준이 많이 다운될 수 있어 라고 발표되니까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좀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코코본드 문제라든지 은행들이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나지 않아서 수익 악화로 인한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금 문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또 그거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금 세탁, 대규모 자금 세탁 그것에 대한 벌금도 있고요. 또 일부는 러시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테러에 사용되는 국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네. 활용된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벌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45억 달러라고 했지만 이제 벌금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벌금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 대략 한 60억 달러, 65억 달러 네. 요 정도 수준의 이제 벌금 충당금을 이제 준비를 해온 상태고 만약에 이게 70억 달러다 아니면 60억 달러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이 정도를 이제 증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네, 것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큰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담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막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도이치방크가 뭐 도산할 위기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충당금을 55억 유로를 갖다 만들어놨네요. 네, 지금 55억 유로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70억 불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벌금 정도 낼수 준비를 있겠네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 하나 말씀드린 게 왜냐면 왜 도이치뱅크가 그렇게 벌금을 맞아라고 말씀하는데 유럽의 이제 부실화 원인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우리는 미국 은행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공격적이고 네. 그 안정적이지 않고 투자 엄청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생각하는데 네. 유럽 은행이 훨씬 더 강해요 전통이. 훨씬 더 투기적인 은행들이 많습니다. 네, 유럽 네, 은행.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은행하면 좀 왜 이렇게 느낌이 예. 좀 약간 좀 점잖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럽 은행이 그러지 않아요. 미국 은행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 투자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도이치방크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도이치방크도 꾸준히 계속해서 뭐 코코본드며 벌금 문제며 계속 얘기가 거론되고 부실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도이치방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은행들도 부실채권 NPL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정부가 구제를 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또 이유와 입장이 또 대치가 되고 있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유럽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요렇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 은행들이 유럽 은행들이 부실화된 배경이 뭐냐를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배경은 그때 말하지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품 경제 때 사실 은행들이 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근데 저도 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딱 보시면은 이제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저 NPL 비율이라고 그래갖고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유럽이 5.6%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한 1.4%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은행보다도 훨씬 더 부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 유럽의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부실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전 사태부터 들어가야 돼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당시에 유럽에 아까 지금 이태리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유럽 은행 부실 채권 규모가 큰 국가들이 우리가 말하는 피그즈 국가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당연히 이 당시에 그런 부실 그런 뭐라 그러냐면 버블이 실제로 현재까지 넘어와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당연히 이해되는 게 유럽 은행들은 이걸 해결하는 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금리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국가마다 금리 결정권이 있으면 예대 마진을 조정을 한다거나 은행이 우리가 부실을 갖다 걷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대 마진을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은행이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갖다 많으냐 마느냐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국가가 은행을 책임져야 말 것이냐. 공적 가능이 크니까 책임져야 된다. 은행도 기업인데 왜 책임져? 이런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국가에서 예대 마진 같은 걸 확보를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국가가 그럴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이 없는 거죠. 금리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것이 터지고 나서 정부가 돕든지 직접적인 투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떨고 왔단 말이에요. 네. 서프라임 모기진 이후에 2017, 네, 네, 27년에 네. 떨었는데 유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거품도 컸고 훨씬 더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이게 쉽게 하면 EU 통합으로 인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10년, 11년에 못 털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다. 이게 먼저 현재 유럽의 금융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또 조금 추가를 해드리면 금융산업에 있어서 네. 유럽은 이제 자국의 어떤 룰, 규제 이런 것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동시에 유로존의 룰을 또 그렇죠. 동시에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실채권 비율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제 자국의 룰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ECB 룰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가는 이제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른데 국가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다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가 좀 느렸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발생된 배경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유로존의 어떤 규제나 이런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상황. 우리는 양적 완화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양적 완화하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민자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자국의 룰도 있고 ECB의 룰도 있는데 유로존의 룰도 있는데 같이 따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네, 그런 네, 격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네. 것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뭐 걔네 실질금리 마이너스고 은행들이 뭐 예대 마진이 얼마 있겠어? 그러니까 힘들지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마이너스 금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네.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달리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처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브렉시트 이후에 물론 이제 이 브렉시트가 EU와 영국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러면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 경제 과연 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뭐 힘들어질 수 있는가, 뭐 리스크 요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은행들의 부실 문제 또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우리는 궁금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 경제. 네. 예.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조금만 더 붙이고 좀 넘어가도 네네. 될까요? 예. 이 유럽 부실이 있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면 대출금리도 떨어지지만 예금금리도 떨어져요. 그렇죠. 금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요. 은행이 먹고 사는 것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수익성이죠. 예대 근데 마진이죠. 예대 네.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액이 부족하니까 대출할 사업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량도 떨어지고 매출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위기가 오는 거죠. 예. 그런 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부실 문제가 더 부각되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 금융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금융기관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세계가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렵긴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갖다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양적 완화라는 걸 돈을 찍어내다가 이 양적 완화는 유럽에서 안 하고 갑자기 마이너스로 금리로 돌아섰느냐. 근데 다 떠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양적 완화는 결국 국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 부채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으로 넘긴 거예요, 이 공을.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계에 있었던 뭐 가계 부채를 국가 부채로 던졌다가 국가 부채를 은행 부채로 던졌다가 이게 돌아가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그만큼 현재 이 경제 구조가 쉽게 우리가 말하는 예전과 같은 거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자, 거예요. 제가 잠깐 네. 그 대본에 없는 네. 진행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좀 너무 무겁고 재미없는 아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이너스 맞습니다. 금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잠깐 옆으로 살짝 빠져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 네.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소비자라는 차원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세요? 예.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돈을 맡겼으면 네. 이자를 줘야지. 왜 마이너스야? 아,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이냐면 네. 금융 서비스가 주는 베너핏이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이자라는 네. 돈을 주고 금융 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이만한 5천 원짜리 물건도 네. 부산으로 보내려면 네. 한 5천 원 듭니다. 네. 근데 5천만 원을 부산으로 보낼 때도 네. 우리는 영원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수수료 먹지 않습니까? 저는 수수료 먹어도 뭐 네. 500원 뭐 이렇죠. 네. 저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해합니다. 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 안 넣고 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 돈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게 내 보관 돈을 수수료다 맡기고 이렇게 수수료를 생각하라? 내는 그러니까 거죠. 원래 이제 은행의 출발은 그런 거죠. 이제 그거는 은행이 이제 출발할 때인 네. 거고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를 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은 뭐냐면 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원래 그러면 우리가 왜 초기 은행은 사실 돈을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받던 은행들이 왜 언제부터 이자를 왜 주게 되는가? 인플레이션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긴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그게 또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아주 재밌는 얘기하면은 제가 경제학자 중에서 조금 좀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제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를 엄청 많이 팔아먹은 친구죠. 누구죠? 저는 얘기하고 맨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예, 이 예, 친구가 말씀하세요. 얼마나 네. 재밌는 대안을 했습니까? 우리 2008년 금융이 터졌을 때 네. 뭐랬냐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화폐 끝번호가 9다. 네. 그럼 그 화폐 다 소각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근데 좋다. 예. 뭐냐면 저도 말하는 건 이것도 나름대로 이 근거는 있다는 거죠. 이런 소각 위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발상이 대단한. 발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발상이 대단한 건 예, 사실이죠. 예, 네. 예, 예. 생각해보지 못한. 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저랑 해보시겠다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이게 주제가 재미가 제가 없다. 조금 이게 지금. 쓸데없는 얘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이제 네. 아까 마이너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얘기하셨을 때 물론 예전에 은행은 우리가 뭐 돈을 맡기고 그거를 보관 수수료를 줬었잖아요. бан코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근데 사실 그들이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돈을 맡긴 사람한테 이자를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은 은행이 그럼 우리 돈을 보관하고 있을 때 보관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대출을 해서 그들도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 이자가 제로일 때는 그러면 그래 하나도 못 버니까 내 거 보관해주고 거래하는데 수수료 들고 하는 거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출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1억을 갖고 계세요. 현금 1억. 네, 그럼 어떻게 갖고 계실 겁니까? 현금 1억이요. 이자를 마이너스 이자율이에요. 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내야 돼요. 1억을 돈을 집에서 들고 계실 거예요? 은행에 5만 원 내면서 맡길 겁니까? 집에 금고에 넣어놓지. 제가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투자한 땅을 파실 건가요? 아니죠. 금으로 사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 그런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돼. 영역에- 일반적인 대답이 안 나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네. 마이너스 금리도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그건 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그렇다 이거지. 시청자 여러분께 그 퀴즈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뭐 그 보상을 드릴 방법이 있나요? 답을 어쨌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고 네. 특히 우리 저금리 시대, 삼저 시대라고 네. 했는데 저금리 시대일 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2P 유망한 산업 아니요? 아니야.
뭐예요? 설마 금고산업 말씀하시는 거 아, 아닙니까? 정답. 진짜? 그 대답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 뭐 퀴즈. 하면 되죠. 금고산. 다 맞추실 겁니다. 예. 금고 산업이 네.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상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에서 나- 금고 그런데 기술이 나처럼 제일 발전한 금고에 나라가 어딘지 넣겠다라고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디입니까? 거지. 간단합니다. 이걸 퀴즈로 할까요? 일본입니다. 네. 제로금리를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오래 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금고 산업이 엄청 발전했고 자, 그럼 그- 퀴즈를 한다면 네. 뭘 이렇게 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예, 그럼 예, 그냥 예. 그래서 아니 그랬고 이게 우리 안 나오지만 그 후쿠시마 이런 얘기는 좀 후쿠시마 지진 사태 때 모른다는 거잖아요. 금고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갖다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외형에 보이는 건 나오는데 금고는 가라앉지 않습니까? 제일 이해가 안 무거워서. 되겠네.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는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일본에 워낙 금고 산업이 발달했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유럽으로 예. 다시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했으면 해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이후에 예. 유럽의 그런 경제 상황이나 네네. 아니면 이런 유럽 은행들의 그 부실 문제들이 전망.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힘들어지고 이게 우려가 큰 얘긴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각자 의견들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유럽은행 부실 문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고 그 부실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 그거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리먼 사태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 도이치뱅크 사태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능성은 작지만 부실 문제가 부각될 경우 파급 영향은 굉장히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얘네 자산 규모가 예. 엄청나던데요. 예, 예. 10조 달러가 넘던데? 예. 10조 달러가 넘으니까 1조 8천억 유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조 8천. 2천억, 2천조쯤 되는 예. 거죠. 우리나라 GDP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이죠.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유럽의 넘버원 은행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도이치은행의 상징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예. 현실성보다는 예. 상징성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죠. 도이치뱅크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뭐 독일 예산에 5배에서 10배 갖고 있는데야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지금 확대 해석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두 선생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봐도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게 크게 뭐 도화선이 돼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고 막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 지켜보자. 네. 요 정도로 우리 입장 정리하면 될까요? 지켜볼 때 어떤 뷰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특히 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벌금이 얼마 수준으로 매겨질 것인지 그거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벌금이 상대적으로 크다 했을 경우 도이치뱅크가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떤 액션들 그런 것들에 좀 주목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너무 힘들죠. 네, 거대한 경제 틀 상황에서는 유럽이 너무 힘들고 돌아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뭘 하냐면 그냥 나빠진 상태인데 네네. 이 나빠진 상태에서 돌출할 때마다 겁을 먹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확대 해석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렇게 보시면 현재 유럽이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나빠졌다. 네. 근데 구조적으로 나빠졌는데 이미 나빠진 거예요 유럽 경제는. 여기서 어떻게 뭐 더 갑자기 뭐 GDP가 뭐 마이너스 6% 8% 떨어질 일은 이미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 열나고 몸이 아픈 거지. 유럽은 이미 노후된 경제예요. 네. 거기는 열도 안 납니다 나이가 드시면. 네, 몸 안에 수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우리 체온이 막 옛날처럼 막 그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오르고 하진 예, 않는다는 슬슬 거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유럽 경제는 슬슬 가는 건데 이미 갔고 나이 들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조그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전뭐 맞는 이 표현이니까. 말씀을 제가 체감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났을 때 2012년에 네네. 그리스발이죠 주. 네. 제가 그리스에 갔었어요. 아, 그때 갔었는데 어.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걸 물어봐요. 아. 그리스 사람한테 네네. 뭐 그런 일이 있었냐? 아 진짜? 우리는 신문에서 기사에서 TV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막 그리스발 재정 위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리스 국민한테 그냥 해변에서 네. 핑퐁을 쳐요. 그 핑퐁이라고 하는데 이만한 탁구채 같은 걸로 탁탁탁 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 다들 해변에 누워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이래도 되냐? 네. 내 일 아니다. 아니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를 갔는데 네. 은행을 간다든지 대학을 가야지 왜 해변을 가십니까? 해변도 가는 거죠. 어? 해변도 가는 거죠. 누구랑 갔어? 아니, 해변도 그럼 가는데 물어본 얘기를 거기서 만난 경제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재정 담당자분을 만나셔야지 해변에서 핑퐁하고 있는 애가 물론 무슨 아니, 경제에 대한 제가 관심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 재정 당국이나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더 체감하고 있죠 물론.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체감을 안 하고 있죠. 이미 그렇죠. 노후화된 경제다. 예, 네네. 체제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막 유럽 경제가 막 갑자기 문제가 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런 수준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국민들한테로부터 체감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이좋게 지내시면 돼요. 아 그럼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이좋게 예, 지내기로 예, 하면서 예,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